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도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main messages we are sending on this trip, which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here for our allies and partners. We are here to help provide deterrence and defense for the ROK in Japan. 미사일은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발사 징후가 있다. 그리고 핵실험도 준비는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ICBM급으로 추정을 하는데 따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cluding the possibility that such a provocation would occur while we are in Korea or in Japan. 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이든 대통령 잠시 후에 이제 한국에 도착합니다. 정치 초보 한국 대통령과 노회한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 조금 이따 이제 있을 텐데 방향을 제가 바꿔서 여쭤볼게요. 네. 기대를 여쭤보면 워낙 길게 말씀하실 거고 우려만 말씀하실 테니까 기대를 제가 민주당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기대요? 첫 한미 정상회담 어떤 걸 좀 기대하십니까? 일단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새로운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이 새롭게 들어선 게 아니라 불과 1년 전에 이제 바이든 쪽 성김 차관보와 말하자면은 외교 한미 동맹 부분이 있었고 바이든 정부도 당시에 2021년 5월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제 전략적 포괄 동맹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군사 플러스 기술 동맹, 경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담긴. 그래서 이제 성김 차관보가 바이든이 이 동맹 이 부분이 21년도에 이루어진 것들이 바이블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연장성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져서 조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번에 이제 방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기대긴 합니다. 당시 이제 지금 오는 부분들이 반도체 부분 같아요. 이거 반도체 동맹 얘기를 했고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군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반도체 부분을 중국과 이제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적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좀 지혜롭게 어떤 제스처를 쳐야 되는데 행여나 그걸 그냥 활짝 미국 말을 다 듣고 중국과 어떤 선택적인 깊은 고민이 없이 열어버릴까 봐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기대를 말씀해 달라니까 우려가 더 길었어요. 네. 우려. 네. 아마 이제 저도 그런 우려는 좀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경제 패권 다툼에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어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부분에서 봤듯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자유주의 국가 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 북한의 핵실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기감도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든든한 한미 동맹을 갖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과의 이제 무역 문제 또 경제 의존도 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전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과의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실리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주리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 흐름들을 보면 공급망 문제에 대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반도체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반도체 웨이퍼 들고 회견하는 장면도 저희가 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힘이 실릴 거는 이건 보지 않아도 예상이 되고 더구나 첫 행보가 반도체 공장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 그러니까 미국 쪽의 또 요구랄까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될 걸로 좀 보이세요? 일단은 저기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텍사스 쪽에다 이제 삼성이랑 여러 가지 우리 그 말하자면 제조, 그러니까 설계 능력은 미국이 뛰어난데 제조 능력은 이제 한국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삼성이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의 어떤 반도체 이런 부분에 세일즈 외교 이런 식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을 겨냥한, 왜냐면 IPEF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중심으로 형성됐던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RCEP 부분에서 IPEF 부분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 있죠. 뭐 싱가포르, 호주, 뭐 뉴질랜드 해서 일본까지요. 이 영역을 떼어내서 중국을 배제한 경제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한국이 축이 될 거란 말입니다. 반도체로 따지면은 한국이 지금 IPEF에서는 주도 국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국이 중국과의 각을 세워주거나, 말한 대로 이제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수출 부분을 좀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조금이라도 어떤 의사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이축,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싸움은 분명히 한국 이번에 2박 3일간의 방안에서 좀 어느 정도 미국은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우려스러운 거 아까 말씀한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에서 수출 국가로는 6위입니다. 6위. 대국이죠. 근데 중국과의 우리 또 경제 교역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걸 정말 고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미 동맹이라는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뭔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중국보다는 미국과 좀 가까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천천히 가는 부분들을 견제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뒤집을지, 아니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한미 동맹 부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손을 들어주면 중국은 완전히 배제하고 가는 이런 형태의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를 잘하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긴 했어요. 그럼요. 뭐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과도 우리가 다자 경제 공동체를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RCEP뿐만 아니라 CPTPP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뭐 이게 말한 대로 이게 우리 외교라는 것이 미국을 조금 더 중시할 거냐, 뭐 중국을 조금 더 중시할 거냐 하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뭐 갑자기 우리가 뭐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미국만 보고 간다, 뭐 반대로 또 뭐 우리는 중국 일색이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가능하지도 않죠. 가능하지 사실은. 않습니다. 네. 이제 어떤 단어를 쓰느냐, 뭐 조금 더 어디에 무게감을 실어주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고요. 결국 국익을 중심에 놓고 윤석열 대통령도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당연하죠. 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 도발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정부 당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마도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은 한미 정부 당국이 포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핵실험도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시간만 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할까? 자, 이렇게 되면 확장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아마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북한을 좀 압박하기 위한 전략자산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뭐 항모 함대를 조금 더 이제 한반도 쪽에 가깝게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조금씩 그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를 조금 더 쳐다봐달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북한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이나 미사일 자산들을 거의 뭐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다 많이 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내 어떤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권 초기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 한미 정상이 모이는 이 시기에 뭐 핵실험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걸 고조시켜서 좀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 완전히 가서 전쟁의 위험성을 더 고조시킬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전망됩니다. 일단 뭐 이 북한 도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늘 저희가 뭐 말하자면 직면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뭐 특별히 이제 지금 방한 기간에 뭐 북한이 도발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북한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뭐 200만 명 이상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KBS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조선중앙통신에 나오는 김정은이 회의하는 모습 보면 되게 격앙이 돼 있고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되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의 지금 도발 부분에서 전략자산 부분도 있지만요. 그 얘기도 지금 논의가 되는 걸로 언론에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제 백악관과 1:1 상설 채널 하는 거, NSC 1:1 채널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도 북한의 억지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제안을 받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거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간섭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회담 부분들에 거의 무슨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좀 말하자면 좀 적당히 홀딩 시켜놨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어떤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서 주권 부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부분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디테일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핫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약간의 비약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우리가 미국의 어떤 정보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어차피 이미 뭐 한미 연합사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가 주권국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미국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네. 외교는 사실 디테일이라서, 그러니까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제도가 움직일 때도 그게 작동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결국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이런 형태로 작동되기도 했었거든요. 디테일을 잘 따져봐야겠어요. 네. 사실 정책은 구호보다는 실제로 움직이는 과정에는 아주 작은 부분들이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 코로나 상황이 이게 만만치 않은데, 코로나 지원 방안을 한미 정상이 논의하거나 전향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이런 부분을 사실 북한 쪽은 제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번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담았던 것 같아요. 북한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 인도적 지원을 하자, 백신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남북한의 어떤 대치 상황을 떠나서 인도주의적으로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백신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고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뭐 그 득실을 따질 부분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이 의제가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의제는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비공개로 또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하실 것 같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이견이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북한이 좀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남한의 지원도 현재로서는 거절을 하는 입장이고 중국의 지원 정도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한국과 미국의 지원이다라고 해서 북한 입장이 과연 전향적으로 달라질까?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아마 물밑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통일부 당국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북한 당국을 좀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야 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가 달라지겠는가? 물론 다른 여러 사안들과 뭐 묶어서 논의가 되면 모를까. 저는 뭐 백신 지원 이거 하나만 놓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다른 생각은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백신 위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신이 남은, 그러니까 화이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양질의 백신들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이나 없는 데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하면서 이제 외교 정책을 펼쳤고, 북한이 참 재밌는 게 중국 백신을 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백신 써야겠다 해서 한국이나 미국의 백신을 원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심 구걸하듯이 그렇게 받는 부분들, 이걸 판단을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북한 주민들도 백신을 못 맞아서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이 또한 그쪽 말하자면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도 미국도 심지어 북한 당국자들도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아니겠어요? 그럼요. 북한의 무고한 인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외교안보 정책, 한반도 정세 분수령이라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 고비가 될 겁니다. 오전 상황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의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물론 기대합니다. 구두 뒤축이 닳도록 또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꽃길을 깔아준다고 우리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고 우리 당에 더 신뢰를 보내줄까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대통령이 가담도 떨어지는 차원에서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자, 본회의는 4시로 예정됐다가 지금 2시간이 미뤄졌습니다. 6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당 2시부터 의원총회 했잖아요. 지금 일단 끝나긴 했나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경론이 오가는 모양입니다. 경론까지는 아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론이죠.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옵니까? 격이 높아진 의견이에요. 아, 네. 그 이제 초반에는 이제 다른 안건 때문에 좀 논의가 됐었고요. 한 2시 반 이후부터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가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서 지금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의총장을 의원회관 쪽으로 옮겨서 의원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아, 회의 장소가 부족해서 회의 장소가 이제 큰 넓은 네. 장소로 해서 잡아서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들이 계속 뭐 가결을 원하는 분이 나가서 발언하시고 나오면 또 부결을 원하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 7대 3 정도, 7이 한 부결, 3이 한 가결, 뭐 이 정도 지금 흐름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한 3가지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 시정연설 하시고 의회주의 협치 강조하셨다가 저희가 반대하던 한동훈 장관을 벼락같이 임명하시고,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임명을 벼락같이 하고 본인 특수부 검사들로, 그 다음에 이제 격앙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하고 협치하기로 말은 해놓고 뒤에 가서 이래 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전체적인 의원들의 어떤 정서적인 흐름이다. 그런 게 이제 부결해야 된다는 근본이고, 가결은 말씀한 대로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그렇지만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정부가 왔는데 이걸 꼭 이렇게 흔들어서 되겠냐,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주자. 그게 길게 봐서는 좀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 2가지 의견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이제 임명할 수 있는데 네. 총리는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일단 민주당 의총에 지금 전해주신 분위기는 7대 3으로 부결이 우세하고, 그럼 어려워지는데요? 그래도 3이면 저희 기대보다 또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예, 거기서 또 희망을 보시는군요. 예, 희망을 보고 있고, 아무래도 그 가결을 원하시는 분이 30% 정도 있다라고 하면 당론으로 부결 의견으로 정하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유투표로 해주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가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부결 의견, 강경한 의견이 많더라도 내심 좀 온건한 선택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사석에서 민주당 의원분들 몇 분 얘기를 해보면 막상 이게 본회의에 올라오면 우리가 반대를 누를 수 있을까 좀 의문이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이걸 부결을 누를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나름대로 협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총리 카드 우리가 부결을 시켰을 때 다음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을 총리로 내세웠을 때 2번째로 또 부결을 시킬 수는 없지 않냐. 한덕수 총리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뭐 당내에서 있다고 뭐 건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지방선거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김동연 후보라든지 여러 후보자들은 조금 발목 잡기 이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협조하는 모양새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후보들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나 김동연 후보 얘기하시는 거는요, 그분들은 이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무게 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의총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이 들어가고요.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이후에 살아온 인생 자체가 노무현의 가치를 그대로 몸담고 지금에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부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의원총회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시는 과정에서 최근에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한동훈 장관 임명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 이런 일련의 흐름에 굉장히 자극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민주당에서 자극 받으시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요. 근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임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또 굳이 민주당의 그 청문회에서의 추태를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에서 실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뭐 결정적인 장면은커녕 거의 자책골만 넣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뭐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 인사까지 얘기하시는데 검찰 인사를 할 때까지 민주당 하는 것까지 민주당 눈치를 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저는 민주당이 너무 검찰, 뭐 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과도한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뭐 잘못한 게 없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뭐 검찰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하자면은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 정권만 바뀌면 검찰 인사가 계속됩니다. 그게 뭐를 방증하겠어요? 검찰이 정권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정치검찰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가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벼락같이 되더니 특수부 2,300명이 검사 인원인데 거기에 200명이 특수부입니다. 그중에 요직들에서 쑥 빼서 뭐 서울지검장, 대검찰 차장검사부터 시작해서 다 특수부통으로 해서 번이라고 하는 사람만 다 앉혀놨어요. 검찰총장도 없어요. 심지어 검사 인사위원회도 무시하고 그냥 임명했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누구를 임명하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뭐가 죄가 있어서 검찰을 두려워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검찰 내부가 검수완박 이후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검찰 조직을 좀 정상화하고 내부 구성원들 다 잡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특수부 검사들을 중용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대체로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능력 좋고 수사 잘한다라고 해서 중용됐던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특수통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이제 정권에서 뭐 조국 장관 수사 이후로 이제 탄압을 받아서 좌천됐던 것을 회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필 규정의 일이고요. 그 반대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국 장관 수사 이후로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물러나실 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치 검찰을 오히려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계에 계시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린치까지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쫓아낸 4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에 있던 검찰들을 법무연수원에 4명을 그냥 갖다 박아놓습니다. 거기서 그냥 있어 귀양 살아. 그건 린치가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의원이 물어봐서 이건 잘못된 인사 아니냐 그랬더니 저도 법무연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건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다. 과연 새로운 정부가 공정과 상식,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행동은 다르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임명 자체가 결국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그래서 제발 임명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로 와서 의회주의, 협치 할 것처럼 하더니 다음 날 바로 했잖아요. 뭐 법무연수원이 이제 중요한 기관이고요. 뭐 장관을 또 배출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건 약간 뭐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법무연수원으로 간 분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실력이 있고 높은 고위직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승승장구를 했다. 근데 갑자기 이분들이 좌천이 됐다라고 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엄청난 잡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 이분들이 뭐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검찰 내부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찌 보면 본인들의 능력과 실력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계셨던 것이고 이제는 물러나실 때가 됐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뭐 탄압을 당했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는 뭐 송기현 의원이었나요? 최고의 검사다 이런 극찬을 받던 분이거든요. 최고의 검사를 좌천을 시키는 것이니까, 특히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좌천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게 문제지, 권력에 말 잘 듣던 실력 별로 없는 검사들을 뭐 좀 한직에 보낸다.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검찰에서는 1시간 토론을 해야겠는데 한동훈 장관은 당시에 좌천이 됐던 거는 검언유착 사건, 그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반부패 이 팀장을 했었죠.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그 본인이 데리고 있던 이 검사들을 다 지금 이제 끌어들이고 있어. 그러면 그들이 능력이 좋습니까? 그래서 99만 원짜리 술접대를 받아서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됩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들을 그대로 두고 등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공정한 상식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코드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인사권자가 본인이 같이 일해봤고 본인이 봤을 때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을 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드시지만 그 검언유착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 한동훈 장관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 실제 그 문제되는 다른 그 기자의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당한 수사를 받은 피해자다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뜻이고 뭐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때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을 중용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로 이 토론을 좀 마무리하죠. 여러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좀 특이한 게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한 토론할 때 이렇게 뜨겁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이후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됐죠. 관련한 토론을 하면 굉장히 뜨겁고 예민해집니다. 이 상황 자체가 좀 정상적인지, 또 이 인사권 행사가 올바른 거였는지, 그 발탁된 분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시겠죠. 자, 정호영 장관 후보자 관련한 논란도 계속되는데 야당의 가장 큰 우려는 그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아직 의총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자유투표를 하든 당론으로 강제 투표를 하든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을 때 그렇다면 됐다 그러면 정호영 가겠다 이렇게 가지 않겠냐, 이게 가장 큰 우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가장 큰 지점이, 예를 들면 뭐 검수완박 때도 그랬고요. 국민들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너무 독단적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저희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임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한다? 저는 대통령실이 그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부결시키는 경우에 저희는 정호영 후보자를 이제 좀 낙마시키는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뭐 이제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애시당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역할로서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청문회조차 치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아파찬스의 끝판왕 뭐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애시당초 청문회에 올려놓은 자체가 조금 의아했죠. 당시에 그랬는데 윤석열 당시 당선자께서 뭐 대단히 불법적인 게 없어 보인다. 그렇게 돼서 이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천 변호사님 얘기는 이해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저번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어떤 거래용으로 남겨놓은 것이고 미리 어제 정도 정리를 하는 게 맞았지만 또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어떤 인준 여부를 놓고 나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써먹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그만둘 분을 남겨놓고 붙잡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도 이게 정호영 후보자한테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뭔가 협상 칩처럼, 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를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사실 그 청문회에서도 위법은커녕 반칙이라고 할 만한 내용도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무적으로 뭐 어떤 반칙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아들과 딸을 편입시켰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도 정치적으로 이분을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 청문회에서 실제 경북대학교 의대에서 입시를 하는 여러 교수님들이 나와서 본인이 부탁받거나 뭐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로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거고 우리가 정호영 후보자에게 정말 무슨 부정이 있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가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과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의 상식에서 벗어난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방선거 다가와 있습니다. 일단 전남 순천이시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예. 최근에 5.18 때도 좀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지역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굉장히 좋죠. 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난번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만은 저희 순천에서도 이거 약간 개인 의견 아니신가? 아니면 이제 뭐 일회성 쇼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게 그냥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저희 의원 거의 전체를 이끌고 가서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헌법 정신이라는 걸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 보수 진영 전체 의견이다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실수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매년 가겠다라고 하셨고 매년 실제 가야 되고요. 또 혹여나 저희 당 내에서 이상한 뭐 망언 같은 거 한 사람 있으면 이제는 좀 가차없이 정리를 하는 모습 보여드려야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드릴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진정성 인정을 받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광주행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방향은 아주 옳았다. 그래서 그게 진정성이 입증을 받았으면 좋겠고 계속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속사를 들여보니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그다음에 광주 순천 아시죠? 광주에서 순천 연결하는 KTX 예산 50%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러면 광주 정신과 물론 호남 예산을 짜는 거는 좀 연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5.18 진상조사위원회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것은 그러면 이게 과연 말과 행동이 조금 진정성에 완전 퇴색된 게 아니냐 이런 건 잘 살펴서 좀 어떤 광주에 대한 진정성을 끊임없이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순천 SOC 예산 삭감한다면 당협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이제 아무래도 염두에 둔 추경이고 또 그 손실보상을 저희 순천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광주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도 다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정에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이미지적으로는 큰 걸음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광주도 가고 뭐 의회 협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속살 부분을 들여다보면요. 국민들이 되게 이 피로감들, 그다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감이 높고요. 근데 기대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도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장에서 체감을 해보면 처음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컨벤션들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저희들을 조금 압박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가 지금 이틀 정도 됐거든요. 만날수록 국민들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이렇게 좀 너무 빠르게 가고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의견들이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서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견제라는 이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좀 상황과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의회에서 소수 정당이라면 저는 그게 좀 더 먹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의회 권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권력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해달라. 저는 좀 안 맞다, 이게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국민들께서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거를 목격을 하셨어요. 뭐 견제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능력은 첫 번째로 이제 뭐 한동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러 청문회에서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새로운 행정부를 견제할 능력이 있냐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격이 있느냐 문제인데요. 박완주 의원 이번에 성범죄 의혹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그래도 좀 도덕성은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물론 뭐 이미 뭐 박원순, 오거돈, 뭐 안희정 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게 상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행정부, 특히나 새로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프레임이라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견제를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국정 안정론과 견제론이잖아요. 그래서 견제론은 아무래도 안정론보다는 야당이 민주당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끄집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제 성비 부분에 박한주 의원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사퇴를 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끌고 갔기 때문에 지금 천 변호사처럼 국민의힘에서 공격거리를 줬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반성과 세션을 하지만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야가 예전에 새누리당도 성누리당이라는 어떤 오명이 있으면서 개혁에서 변화했듯이 우리도 이런 부분에 갇혀 있을 때 빨리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여야가 이런 성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좀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저쪽보단 낫지 않느냐 이거는 정말 그만 보고 싶고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천하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